예, 안녕하십니까. 숭도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자, 오늘 금요일 진로 시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대입 지도에 대한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정보 자체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좀 안내를 많이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진로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 진로 시간들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대입 전형의 기본 내용들, 그 다음에 2023, 24, 근데 24는 여러분 필요 없으니까요. 2023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사실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전형은 사실은 수시 모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시 파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시 파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은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신에 비해서 혹은 학생부 기록 내용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많이 잘 나오니까 정시 모집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인데, 사실은 여러분 정시 파이터라고 분류할 만한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우리 학교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시 파이터를 외치지만 여러분 중에서 사실은 정말 정시 파이터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학급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으면 5명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3명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3명도 사실은 그냥 수시나 정시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정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내신을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파이터도 이 내신 성적까지는 꼭 좀 1학기까지 챙겨 두시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하면 9월에 시행이 되죠. 9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추석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데 많이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시 모집은 사실은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2월 추가 모집은 이건 사실 여러분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시 모집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쉽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전부 다 어때요? 내신 성적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활동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사실은 수능만 이제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일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수치적인 어떤 점수를 올릴 것이냐, 점수를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교과에서도 역시 내신이라는 부분은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역시 어때요? 3학년 1학기 때 몇 과목 안 남았지만 내신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3학년 1학기일 때 일단은 내신 잘 챙기고, 3학년 1학기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뭐가 있어? 내신 잘 챙기시는 거, 그 다음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야 할 좀 소수의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마무리로 지금 활동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독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의 활동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인 탐구라든지 아니면 실험, 이런 것들의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게 뭐예요? 공동교육과정 참여하잖아요. 그죠? 이 공동교육과정을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뭐 실험도 하고 탐구도 했던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학생부 종합의 요소가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신 성적 일단은 정말 잘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수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 활동 내용 중요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참여하시고 스스로 뭐 어떤 탐구도 실험도 좀 해보시면서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들 도움도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적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냐면 여기다가 줘볼게요. 3학년 1학기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시 파이터를 외칩니다.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들어서 특히 9월이 되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수시 원서를 씁니다. 근데 이 수시 원서도 말도 안 되는 원서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원서를 써요. 그러면 어때요? 사실 떨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어때요? 11월에 수능을 봐요. 정시 파이터라고 했던 친구들이 수시 원서 말도 안 되는 거 썼고요. 근데 수능 보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자,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뭘 선언합니까? 재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 출발점 잘못된 게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 본인 자의적으로 너무 정시 파이터를 빨리 외쳐버리고 그러면서 뭐 한 거야? 내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정시 파이터가 정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에게 맞춤형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뭐 4등급, 5등급짜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대학 가는 경우는 이 아이들의 어떤 배경이 어떤 건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모른 채로 4, 5등급이 어떤 대학을 갔다라는 것만 믿고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강조합니다. 학교마다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여러분 그 광주 시내 한번 봐보세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거국이라고죠. 지방 거점 국립대 의예과에 진학한 아이들의 수를 파악해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을 정도로 둘, 셋, 하나 이런 순서로 빈도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각 학교마다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지거국 의대는 많으면 3명이고요. 보통은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거국 의대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우리 학교 결과값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 거기에 대입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할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중에 상담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너네 수시 모집은 일단은 교과 종합이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 요것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복수 지원 가능 횟수라는 게 정리되어 있는데 복수 지원이라는 말은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자, 수시는 몇 회? 6회. 먹는 6회 아니야? 6회야 6회.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군별, 다시 말하면 여기 아래 나와 있지. 가나다 군별 1개 대학씩 지원이고 최대 3회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수시 모집이 여러분의 이제 메인 타겟. 정시 모집이야 어차피 가나다군에 하나씩 쓴다고 하니까 뭐 명확한데 수시 모집 경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남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남대에도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교과 일반이 있고
다음에 교과 지역인재가 있고,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전형도 있지만 여러분이 쓰는 메인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교과 일반에 예를 들면 영교를 썼어요. 영어교육. 교과 지역에도 영어 쓸 수 있으면 영교가 있다면 영교 쓸 수 있죠. 종합 전형도 어때요? 영교 또 쓸 수 있어요. 같은 과를 이렇게 전형이 다르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요게 뭐예요? 이게 뭐야?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 영교과 이런 데들을 뭐라 그래? 모집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가 같아도 돼요. 전형만 다르면 됩니다. 이해되죠? 전부 지워져 버렸네. 교과 일반 써져 있었죠? 이게 전형이라고요. 그래서 전형이 다르니까 지금 어때? 얘들아, 일반 영교 이거 1개, 지역인재 영교 또 1개, 학생부 종합 영교 1개, 도합,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면 총 몇 개의 원서를 쓰는 거야? 3개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총 6회 중에서, 그렇죠? 3개의 원서를 썼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뭐 이제 다른 뭐 조선대나 전북대도 뭐 쓸 수 있겠죠. 뭐 전형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본 개념만 설명드렸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너네들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 모집 지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정시 모집 지원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수시 모집에 예를 들면 추가 합격을 했어. 자, 한번 상황을 그려보자. A, B, C, D, E, F 총 6개의 대학을 썼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대학을 하나도 처음에는 최초합이 안 됐어. 이거는 최초합이야. 근데 안 됐다가 F 대학에서 추가 합격이 된 거야. 그러면 이 합격 어때? 당연히 등록해야죠. 1개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F 추가 합격 됐는데 조금 있다가 또 E 대학에서 어때요? 추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 여기 등록했던데 포기하고 여기로 옮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대학을 가기 싫다, 그냥 나 F에 남아있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저 등록 안 할래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옮겨가는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대학에서 이렇게 추가 합격이 됐어. 그래서 추가 합격이 됐어.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등록 포기한 상태에서 여기도 어때? 예를 들면 싫은데?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포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입시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정시에 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 합격이라고 하는 기준은 수시에서는 이 어때요? 합격이라고 어때요? 통보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합격 통보. 그러니까 일단은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이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거는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사정 봐줄 게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합격생인 거고 등록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차피 정시 안 되는 겁니다. 정시 모집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시 모집에서 우리 아까 몇 회 지원? 6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문대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없다? 횟수 제한은 전문대는 없다. 그러니까 뭐야? 무제한으로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제한으로 원서를 쓰더라도 만약에 전문대에서 합격이야. 4년제 대학에서는 어때? 합격 통보가 없었어. 4년제는 없어. 근데 전문대에서 합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수시 모집이니까 반드시 등록하셔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복수지원 금지 대학 있습니다. 뭐 사관학교 계열들, 육해공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있는 거 알죠? 경찰대학 여기, 그리고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울산과학위원, 켄텍,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뭐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데들은 6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청운대나 호원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농수산대학교 이거 전주에 있거든요. 전북 전주. 전주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복수지원 예외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죠. 예를 들면 2개 대학을 붙었어요. 2개 대학에
합격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등록은 몇 군데에만 해야 돼? 한 군데에다가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합격하고 여기로 옮겨가서 등록을 또 했어요. 추가 합격해서 추합해서 등록했어. 그러면 어때? 여기는 다시 등록했다가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 군데만 등록이 되는 거죠. 두 군데 이상 등록되어 있는 상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나와 있죠. 먼저 등록한 대학, 자, 대학에 등록한 사람인데 타 대학에 충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등록했던 대학에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주로 뭘 통해서 하냐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별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물론 많이 챙겨도 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좀 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진로도 좀 찾아보시고 입시에 관한 정보들도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관해서 담임쌤이 30명 넘는 사람을 정말 일일이 다 개별화해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번,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 거기에 되게 입결 자료들이 많습니다. 입결 자료, 입학 결과 자료, 입결 자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칭찬할 만한 우리 지역 대학이죠. 전남대, 조선대, 이 두 대학은 입결 자료를 되게 오픈을 잘합니다. 오픈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지금 작년 자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보시면 몇 등급대 아이가 합격자의 70% 선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내신과 비교하여 유리한 전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남대, 조선대 말고도 어디도 있냐면 경북대, 우리 대구에 있는 경북대도 되게 입결 자료를 오픈을 좀 상세하게 잘 해놓은 대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시면 거기서 입결 자료 비롯해서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집 요강. 아마 지금 이거는 오픈이 안 되고 언제 오픈이 되냐면 이렇게 지어지니 모집 요강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초면 다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모집 요강 꼭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고, 또 이 입결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 입결 자료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학종, 근데 학종에서 특히 면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네가 어떤 활동했는지를 증명해 보고자 하는 면접이 있고, 두 번째는 제시문 면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시문 면접은 어때요?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이가 과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이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아마 한 4월 정도 되면 충분히 다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 문제는 혹은 학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제시문이라든지 문제풀이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적당한 내용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입결 자료 있는 경우 많아요. 또 거기에 4월 말 5월 초 되면 모집 요강 오픈하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논술 전형이라든지 학종에서 제시문 면접,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런 제시문 면접인데, 이런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입결 자료 공개 어디가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먼 이야기니까 6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주요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필요 없으니까 2023만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1년 선배들이에요. 1년 선배. 1년 선배. 너네들 선배는 사실은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수능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작년에 모의고사 매번 볼 때마다 어때? 표점이 어쩌네, 원점수에 따른 표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학종 서류는 좀 간소화되었고 자소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올해가 자소서 마지막 해죠. 추천서 폐지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형에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죠.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학추 전형인데 대부분이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종합 전형인 데가 있죠. 예를 들면 서울대, 그다음에 경인교대, 그다음에 동국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동국대 여기까지도 사실 얘네들은 교과 아니고 사실은 저는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만 좀 종합 전형의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지역균형, 이게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게 많았습니다. 좀 혼란스러웠죠. 반면에 올해는요, 작년하고 제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지역균형이 조금 변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변화하고 대부분 완화된 게 있기는 한데 작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작년의 아웃풋이 비슷하게 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때요? 예측 가능성이 올해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대입의 주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여러분 전부 다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만? 수도권 몇 개 대학? 그래, 16개 대학. 조금 유명한 대학들 말해. 여기 대학이 정시가 40%입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그거 뭐 40% 룰 이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수시가 좀 대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의 증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수시는 여전히 학생부 위주죠. 정시는 수능 위주.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 감소인데 이거 사실 50명가량? 53명인가? 이 정도 감소했었을 겁니다. 53명 이렇게 알고 있네요. 고른 기회 전형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고른 기회 전형은 뭐 약간 좀 어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어떤 개인 사정들을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런 개인 사정들을 담임 선생님께 좀 안내해 드려서 담임 선생님이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과 모집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까 이 전형은 예를 들면 전남대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좀 규정된 부분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자,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비율 변화 비교를 해보는데요. 뭐 작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만 봐보죠. 올해 수시 27만 명, 정시는 7만 6천 명, 그래서 34만 9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시가 78%, 정시 22%, 그래서 도합 100% 정도 되겠고요. 전년 대비 수시는 10,000명이 증가했고 정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6개 대학은 정시가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를 좀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수도권의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이해되죠? 수도권은 뭐가 증가했어? 정시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수시가 증가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형에서 사실은 교과 전형이 되게 메인 전형이긴 합니다. 15만 명이고요. 그죠? 비율로 보면 한 56% 됩니다. 종합 전형은 한 8만 명 되고요. 한 30% 되겠죠? 논술 전형이 한 11,000명이고 한 4% 되고요. 수능으로 보는 우리 정시가 한 7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뭐 수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주, 전남, 제주권 이쪽 대학 경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교과 전형이 조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교과 전형. 지금 어디가? 여기가 지금 교과.
그죠? 절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합.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시는 12% 정도 되는데, 사실 정시 모집을 주로 하는 대학이 사실은 어디예요? 전남대하고 어디니? 조선대가 조금 정시 모집을 하고요. 뭐 호남대나 이런 대학들,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뭐 남부대 이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정시를 뽑는 인원이 정말 엄청 작습니다. 간호학과의 소수 인원들만 뽑거든요. 나머지 대학은 다 수시로 100% 뽑아버리는 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까지 좀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수시에 많이 매진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 서울 쪽 보시면 여기 조금 비율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어때요? 정시잖아요. 정시 비율이 되게 많은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뭐야? 학생부 종합 전형 좀 있고요. 교과 전형이 좀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수도권은 사실은 이제 교과보다는 뭐 종합이나 정시가 좀 유리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일정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수시 모집 먼저 말씀드리면 2022년 올해 9월 13일,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다음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인데 대부분 17일까지 하고요. 연대나 서울대가 조금 일정이 이 일정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형 기간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들은 나중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정시 모집은 뭐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뭐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전형 기간은 정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 보는 데들이 좀 있죠.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수능은 올해 11월 17일에 보시는 거 아시죠? 수능 성적은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인 12월 9일에 오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 뭐 개교 기념일에 사실 학교 나오셔서 수능 성적을 통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일인데 딴 거 할 수 없죠. 추가 모집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2024니까 이제 놔두고, 여러분 이제 생기부 내용이 되게 간소화가 되었죠. 이제 올해 여러분 3학년 보시면 뭐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뭐 이제 교과 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특 500자인 거 똑같고요. 종합의견 500자인데 종합의견은 이제 1, 2학년 것만 들어갑니다. 3학년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직은요. 자율활동 500자 들어가죠. 동아리 활동도 500자 들어갑니다. 그 동아리 열심히 하셔야죠. 봉사활동은 뭐 아닌 거고요. 진로 활동이 700자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진로 활동을 좀 잘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한 건만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대학교 이제 관계자들 만나 보면 정말 이 수상 경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입학사정관들 이야기 만나보면 수상 경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상이라도, 뭐 사소하다고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조금 이제 의미가 좀 적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정말 수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 활동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활동도 적었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독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수상 경력 중요하고요. 독서 활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 700자 채우는 거 중요한데 저는 진로 활동을 주로 독서로 채우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던 독서가 독서 활동의 기록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 아니면 뭐 유튜브, 그지? 유튜브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진로 활동했다는 건 전혀 임팩트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과 내용에서 어떤 흐름이냐면 교과 내용에서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독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탐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뭐 예를 들면 논문도 봐보고 이런 활동들이 진로 활동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자율활동이라고 한다면 학급에서 뭐 반장, 부반장, 대의원, 임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뭐 수학부장이 됐든 영어부장이 됐든 이런 사소한 역할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자율활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율활동 그냥 어떤 임원에 따르는 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원 활동을 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임원 활동하면서 어떻게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했느냐가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거짓부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티가 다 나요. 그러니까 거짓부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번쯤 여러분 주위 친구들이나 환경을 위해서 좀 진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정성, 뭐 같은 이야기로 진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진심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차피 지금 시간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순간 진심을 다하는 거하고 그냥 얼레벌레 그냥 어때요? 맨날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겠어요? 매 순간이 그냥 진심이 없었던 사람하고 매 순간이 그래도 진심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하고는 인생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들 강조하고 싶네요. 2024는 관심 바뀌고요. 예, 저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수능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24일에 시험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국어 뭐 있니? 화작, 언매. 수학은 뭐 있니? 문과, 확통, 그 다음에 뭐 있니? 기하, 그리고 미적 이렇게 돼 있네. 대부분은 이제 이 확통은 우리 문과 학생들이 문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문과. 그다음에 기하나 미적은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죠. 작년에 사실은 되게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어 영역 먼저 설명하자면 화작과 언매 중에서 이제 언매는 좀 준비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죠. 반면에 화작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언매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어의 독서 부분 파트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화작은 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풀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독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 대부분 선배들이 화작을 골랐습니다. 근데 3월 보고 나니까 동일한 원점수, 예를 들면 화작에서 내가 90점을 맞았다고 보자, 언매에서 내가 90점 맞았다고 보자, 원점수는 같은데 이 점수 구조가 어떻게 돼요? 공통하고 선택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화작, 너네 언매, 그래 화작 고른 아이들의 공통 부분의 어떤 평균 점수가 예를 들면 45점이야. 근데 언매 고른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50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 선택 과목에서 얻은 점수를 그대로 하지 않고 보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점수는 같아도 표점에서, 여러분 원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표점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표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 수능은 정말 그래도 이 점수 차를 많이 보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점수가 같았다고 했을 때 언매가 화작보다 몇 점이 높았어요? 2점이 더 높았습니다. 2점이요. 근데 사실은 뭐 작년에 3월, 4월, 5월 이렇게 가보면서 언매가 화작보다 대부분 한 5점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뭐 작년 수능은 그래도 이런 유불리를 좀 보완했다라고 보이는데 뭐 올해 어떻게 될지야 알 수 없는 거죠. 수학이라는 부분은 자 대부분 확통은 이제 문과가 하고 기하 미적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미적이 확통에 비하면 뭐 사실은 심할 때는 7점 정도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는 같은데 표점으로 나중에 이렇게 받아보면 미적이 확통에 비해서 뭐 7점 정도 높고 미적이 기하보다 한 2점에서 3점 정도 높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은 사실은 기하 원점수가 같았다고 했을 때 수능에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기하하고 미적은 원점수가 같았을 때 작년은 표점이 같았고요. 확통에 비하면 이 두 녀석 다 몇 점이 높았어요? 3점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통지표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어는 무조건 엄매고 뭐 수학은 뭐 무조건 뭐 미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의 어떤 학습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는 게 100%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은 되게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올해 이 화작과 엄매 사이의 2점, 그다음에 기하 미적과 확통 사이의 어떤 3점의 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말 최소화된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원점수를 뭐 이렇게 나오고요. 원점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뭐 3월, 다음에 4월,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10월. 이거는 전국 연합이고요. 6월하고 9월은 뭐라 그래요? 모의평가, 모평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평은 실제로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성적표가 수능과 똑같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원점수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원점수 공개되고 있고 나머지 다 오픈되죠. 표점 나오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국어에서 내가 98%다 그러면 오 되게 잘했구나. 그죠? 내가 상위 2%다. 뭐 여기 응시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응시생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면 여러분의 사실은 등수 자체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분위는 상대적인 위치를 여기 나온 것처럼 파악하는 데 이용합니다. 등급이라는 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뭐 정시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 나오고 있고요. 선택은 화작, 엄매, 그다음에 수학은 수원수투 공통의 확통, 미적, 기하 선택인데요.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다? 공통 부분이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수학도 수원수투의 공통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부분이 좀 상위권 친구들은 독서 파트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수원수투 부분 많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뭐 영어야 뭐 이러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점수 산출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요. 그래서 또 문제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작년에 해보니까 수능 성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쉽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이 발표 전까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등급 계산이 불가해요. 등급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때요? 내가 최저를 충족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등급 계산도 하고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너네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래 너네들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알겠지? 자, 뭐 이렇게 쭉 나와니까 이거는 뭐 아실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쭉 보시고요. 뭐 정시 모집 이렇게 있고 올해 이제 전국연합 3월 24일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6월 9일은 이제 평가원, 이제 3월 13일에 또 경기도교육청이 있죠. 7월 6일에 인천시 교육청, 그다음에 8월 31일 평가원 한 번 더 있습니다. 10월 12일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11월 17일 수능 시험 있습니다. 자, 유형별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형별 특징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로 교과 전형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고요. 종합 전형도 좀 있고요. 논술 있고 정시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좀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교과 전형을 먼저 한번 보면
가장 특징은 중복 합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 그러니까 추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이 전형입니다. 자, 뭐 어때요? 지역균형 전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국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신경 쓸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선발 인원, 뭐 인원 전체에 뭉뚱그려 놓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대학에 어떤 과가 얼마나 모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요, 이렇게 교과 100%로 가는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학생부에다가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고려대 세종약학이라든지 뭐 공주교대, 서울교대, 연대미래, 그다음에 충남대 뭐 이런 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에다가 뭔가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성균관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어떤 학생부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도 좀 살펴보는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교과 100%인 전형이다라고 하면 전남대가 그래요.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해서 선발하고요.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다가 면접을 쓰는 대학은 어때요? 뭐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면접 형태들이 있어서 면접 영향력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에 서류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성적 플러스 서류 평가, 그러니까 정성 평가는 뭐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 이제 대학마다 이렇게 쭉 있네요. 건대, 경희대, 고대, 광운대, 국민대 뭐 이런 데들 교과 전형, 뭐 최저학력 기준이 건대는 없죠. 그러면 어때요? 내신 성적이 엄청 센 겁니다. 엄청 세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때요? 지역균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광운대도 없으니까 사실은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쭉 대부분은 국영수 사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는 동국대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학교는 사실은 이제 거의 교과가 아니라 종합의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선택 과목 뭐 반영 이런 것들은 여기 조금 봐보시고요. 실시 대학들 뭐 나와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뭐 추천 보시면 추천 기준이 막 제한도 없고 뭐 5%라고 하면 우리 학교 300명이거든요. 300명이 5%면 15명인데 우리 학교에서 15등이 경희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런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열별 4명 하면 문과 뭐 이렇게 이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과넷, 이과넷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떤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이제 어떤 추천 인원에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대면 20명이면 사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가 추천을 못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적이 되시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추천 못 받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대 추천이 5%인데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15등이 연대를 가느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뭐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있는데 건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성대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라든지 뭐 서류 종합평가, 뭐 정성평가, 학생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균형 전형 작년도 경쟁률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작년에 원래는 이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2021에 비하면 2022년 뭐 모집 인원은 뭐 크게 뭐 좀 줄어들었죠, 대부분.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줄어든 게 대부분인데 보시면 경쟁률은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에 비하면 2022는 이렇게나 많이 증가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마이너스 때인데 한 대도 없어요. 다 증가했어요. 경쟁률 대폭 상승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원서 쓰기 편해요. 원서 쓰기 편해. 원서만 띵 날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막 다 원서 쓰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전형에 작년에 재수생들이 꽤 많이 지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서에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잖아요. 자소서. 이런 데들은 애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싫으니까 잘 안 써요. 경쟁률도 조금 이제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대 보시면 어때요? 예, 이제 물론 서울대는 이게 지균이나 일반이나 전부 다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추천형, 활동 우수형, 그다음에 고교 연계, 네오 르네상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역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전형들 보시면 건대는 어때요? 엄청나게 교과 전형 높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고 뭐 이제 경희대나 이런 데들은 조금 약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거, 서영고, 중경외시 뭐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아직도 이제 종합 전형이 조금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건동, 홍숙부터 이런 대학들은 사실 어때요? 교과 전형이 꽤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 서울 중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들의 경쟁률이 세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어때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 전형이 좀 메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역균형이 아닌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도 그냥 서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균형 아니고 그냥 교과로 그냥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이에요. 전략은요, 여러분 교과 성적 좋아야 되겠죠. 대학별 전형 방법 확인하시고 입결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을 채우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서류나 면접 평가가 들어가는 뭐 고려대, 서울대, 뭐 이런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시면 이런 데들은 어때요? 고대나 뭐 서울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들은 이제 뭐 어떤 정성 평가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과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 토요일에 한번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